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좀 편하게 앉아서 여러분들과 수다 떨어보려고요. 혼자 무슨 얘기 할까 고민하다가 인스타에 이렇게 올렸거든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올려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많이 온 질문들 묶어서 일단 제가 질문 몇 개를 추려봤고 크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저의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로맨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길래 좀 나눠서 대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 저에 대한 이야기 위주로 하고 로맨 얘기는 또 묶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나는 민세롬에 대한 거 별로 안 궁금하고 로맨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영상을 봐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좀 편하게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때 10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라고 올렸잖아요. 살짝 예상하긴 했어요. 뭐 로맨 얘기 제일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사생활 얘기를 원체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질문이 좀 많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왔고 묶어서 질문이 많았던 것부터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이거 질문 너무 많았어. 왜 이렇게 소통을 잘 안 하시나요? 수다 영상 안 찍는 이유가 있나요? 사생활 얘기를 왜 잘 안 하시나요? 이런 비슷한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소통 좀 해 뭐 이렇게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 저를 블로그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꽤 제 일상을 많이 오픈을 했던 것 같아요. 30대가 되고 이 일을 오래 하면서 언젠간부터 진짜 제 사생활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제 개인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셔도 제가 뭐 딱히 저의 사생활을 오픈하는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왜 안 했지?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 일을 어쨌든 직업으로 삼아서 오랫동안 이 일을 하려면 내가 건강한 게 우선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건강은 뭐 신체적인 건강도 물론이지만 정신적인 건강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피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SNS였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집에 누워서 인스타그램을 켰는데 누구는 막 프랑스에 가 있네, 막 누구는 어디 가서 막 좋은 거를 먹고 있네, 누구는 막 뭐 어떤 가방을 샀대, 골프를 치러 어디를 갔대, 이런 것들을 보면 괜히 내 신세가 처량해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오늘 굉장히 멋진 뿌듯한 하루를 보내고 침대에 누웠는데 내가 왜 그런 거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하지? 나조차도 좀 제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럼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나 오늘 분명히 하루 되게 열심히 살았고 하루 마무리 잘 했는데 그냥 인스타 속 사람들의 그런 사진을 보고 약간은 질투를 하게 되고 이런 감정들이 너무 싫어서 이거 까딱 잘못하겠다가는 이거 나 진짜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겠다 해서 첫 번째로 SNS를 멀리 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한번 끊어봤어요. 끊었더니 제 정신 건강에 1순위로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는 물론이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 전까지는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어디 가면 이거 인스타에 올려야지, 어디 가면 이 에피소드 인스타에 올려야지, 막 이런 것들로 제 일상에 채워졌더라면 지금은 SNS를 싹 끊고 나니까 그냥 그 순간순간에 집중할 수 있고 사진을 잘 안 찍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직무태만일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는 어쨌든 이 일을 하려면 제가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잘 선택했던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도 첫 번째랑 이어져 똑같아요. 누군가도 나의 어떤 하이라이트를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거나 나에게 부러움을 느낀다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도 나의 인생에 딱 한순간뿐이었던 하이라이트 하나 가지고 누군가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싫었다고 할까요? 이것이 SNS를 잘 하지 않았던 이유고, 그 다음 질문 이것도 진짜 많았어요.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냐? 진짜 하루를 어떻게 보내냐?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고 어떻게 일하냐? 뭐 이런 비슷한 질문이 많았었는데 저는 거의 하루를 비슷하게 보내고 있어요. 아침 7시 반에 항상 알람이 울립니다. 그럼 저는 항상 한 30분 정도 8시까지 침대에 누워서 지난 밤에 있었던 뭐 기사 같은 거를 보기도 하고 제가 오늘 해야 되는 스케줄을 뭐 보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 밤에 혹시 내가 놓쳤던 카톡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거를 확인을 해서 30분 동안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강아지들 막 만져주고 그래서 8시에 벌떡 일어나서 씻어요. 제가 지금 머리도 단발이기도 해서 준비 시간이 한 3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이제 씻고 하면 9시 전에 출근 준비가 끝나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출퇴근이 자유로운 편이어서 저는 보통 한 10시쯤에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오늘 해야 될 일들 하고 저희 팀은 좀 회의가 많기
때문에 회의하고 그러다 보면 오전 시간이 후딱 가요. 그러면 12시 20분부터 이제 점심시간이거든요. 그러면 팀원들이랑 같이 뭐 시켜 먹기도 하고 나가서 먹기도 하고 점심 먹고 막 수다 떨고 하다 보면 1시 반에서 2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오후 업무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촬영이 있는 날은 촬영을 하기도 하고 편집자 분께서 편집을 끝내면 뭐 그걸 컨펌하거나 피드백하기도 하고 그리고 코아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뭐 코아 관련된 일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로맨 회의 참석해야 되고 그런 걸로 하루를 보내고 나면 한 5시 반, 6시 반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강아지 유치원 가서 강아지 픽업해서 집으로 옵니다. 그럼 7시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녁 해 먹어요. 저녁 요즘에는 거의 솥밥 해 먹는 편이고 저녁 해 먹고 막 뒤치다꺼리 하고 뭐 씻고 뒷정리하고 하다 보면 한 8시 되거든요. 그럼 반신욕을 해요. 건식 반신욕. 그렇게 해서 땀 쫙 빼고 샤워하면 9시가 되잖아요. 저는 그러면 침대로 갑니다. 누워요. 그래서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잠들어요. 이게 저의 거의 루틴된 하루 일과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10시까지 출근했고 10시에 애널리스트 분이랑 만나가지고 뭐 간담회 하는 게 있어서 그거 오전 내내 했고 밥 먹고 화장하면서 촬영 준비하고 대본 좀 쓰고 그리고 지금이 5시 20분이거든요. 한 6시 반까지 촬영하고 이제 똑같이 강아지 픽업해서 집 가서 저녁 만들어 먹고 씻고 반신욕하고 한 10시 반에 자겠죠? 이게 저의 하루 루틴입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정신이 건강하다고 멘탈이 건강하다고 느끼는 게 이 하루의 일정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후루룩 이렇게 일을 하고 지내고 밤에 일찍 자고 이 루틴을 지키고 있어서 멘탈이 그냥 항상 평온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협력사 만나거나 다른 분들 만나면 제가 진짜 많이 듣는 질문인데 뭔지 아시나요? 매일 출근하시나요? 뭐 이거였어요. 가끔 이제 저희 협력업체들 오셔가지고 저 가끔 이제 마주치면 인사하면 출근을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매일 출근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쉬는 편이에요. 그러다가 평일에 너무 힘들다, 이런 촬영이 너무 빡세다 싶을 때는 평일에 하루 쉬고 뭐 주말에 일을 할 때도 있고 저는 조금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뭐 평일에 이틀 쉬고 주말 하루 일하고 뭐 이렇게 하는 편인데 제가 진짜 절대 지키는 거는 저는 새벽에 절대 일하지 않아요. 딱 6시 반, 7시 되면 퇴근하고 차라리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일하는 편. 이 얘기도 많았어요. 소비. 1월 소비템 알려주세요. 근래에 잘 산 거 알려주세요. 요즘에 뭐 사세요? 뭐 인생템 있으세요? 뭐 이런 거를 물어봐 주셨는데 쿠팡에 이렇게 마이페이지 들어가면 내가 1년 동안 소비한 금액이 나오거든요. 쿠팡에 소비한 금액 저 얼마 썼는지 아세요? 얼마 썼게요? 아니요. 저 2천만 원 썼어요. 내가 쿠팡에서 2천만 원을 쓴 거예요, 1년에. 근데 거기에 가전제품 포함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막 10만 원짜리 이런 거 사가지고 내가 2천만 원을 쓴 거야.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이거는 쿠팡에서 1년에 2천만 원 쓴 여자의 수천템을 영상으로 따로 찍어봐야겠어요. 근데 최근에 잘 샀던 거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2개가 있어요. 로켓프레시에서 산 모닝에그거든요. 술안을 한 개씩 포장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20초만 데우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 까보면 노른자가 톡 터져요. 그 진짜 에그 베네딕트에 올라오는 그런 느낌의 술안이거든요. 요즘에 그걸 먹고 있는데 어떻게 먹냐? 식빵을 토스트기에 하나 구워요. 그 다음에 버터를 잘 발라준 다음에 메이플 시럽을 뿌려요. 그 다음에 포인트 맛소금을 뿌려요. 그 위에. 그럼 약간 단짠 되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이 술안 모닝 에그를 하나 넣고 그 위에 올리브유 한 바퀴 이렇게 둘러줘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저 아침에 맨날 이렇게 먹어요. 그럼 뭔가 단백질도 잘 섭취한 기분이 들고. 그리고 또 요즘에 뭐에 빠졌냐면 저는 제 키가 176cm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가 크니까 당연히 다리도 길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평생 스타킹이 항상 잘 나갔어요. 왜냐면 제가 키가 크니까 스타킹을 막 당겨서 입다 보니까 얘네가 하루 종일 팽팽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살짝만 긁혀도 이게 스타킹이 쫙 나가서 저는 학창 시절부터 정말 항상 스트레스 받는 게 이 스타킹이었거든요. 근데 쿠팡에 나를 위한 추천템 이런 거에 빅사이즈 스타킹이 뜬 거예요. 뭐 키 큰 여들을 위한 스타킹. 그래서 내가 한번 사봤어. 근데 와, 여태까지 평균 키를 가진 여성분들이 스타킹을 신을 때 이런 기분이었겠구나라는 저는 느낀 거예요. 사타구니가 남는다고 해야 되나? 저는 항상 끝까지 영끌을 해서 입었어요. 발끝에부터 이 가랑이까지. 얘는 술렁 이렇게 입어도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키가 안 크신 분들은 평생 이렇게 스타킹을 신어 오셨겠구나 느끼면서 완전 신세계를 경험해 보셔서 저처럼 키가 평균보다 크신 분 빅사이즈 스타킹 쭉 사보세요. 저는 마룬5라는 곳에서 샀습니다. 키 큰 여 스타킹 강추. 왜냐면 저는 바지도 국내 브랜드 거는 아예 못 입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자라 거를 입거든요, 바지는. 그래서 아무튼 키 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지와 스타킹이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요즘에 발견한 꿀템. 제가 쿠팡에서 2천만 원 썼다고 했잖아요. 쿠팡에서 잘 탄 거는 제가
제가 아예 하나 콘텐츠 만들어 볼게요. 저도 사실 좀 분석이 필요해요. 내가 뭘 샀는지. 그리고 전 이것도 되게 많았어요. 자존감 관련된 이야기. 이거는 내가 Q&A를 하면 정말 꾸준히 올라오는 질문 같아요. 자존감 올리는 법, 뭐 나를 사랑하는 방법, 뭐 개코님은 개코님을 사랑하시나요? 뭐 자존감이 높으신 편인가요? 이런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많이 올라와서 제가 이거를 함부로 저도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저는 자존감이 정말 높은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저도 어떨 때는 내가 자존감이 높은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내가 또 자존감이 낮은 것 같다가도 막 항상 이렇게 저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어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물론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러다 최근에 이제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요즘에 되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되게 노력하려고 하는 것 중 하나, 이게 자존감과도 되게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나를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도 잘 못하기는 해서 되게 노력 중인 거는 한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맨날 엽떡 먹고 엽떡 먹자마자 자고 그리고 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뭐 쇼츠 계속 보고 도파민 중독되고 이게 얼마나 재밌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자식을 낳는다면 자식한테 그렇게 해라고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거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당연하게 나 자신에게는 그냥 그렇게 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해주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를 하게 해주는 게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엽떡 먹고 싶을 때 세롬아 엽떡 먹고 싶어? 시켜! 먹어! 이렇게 하고 지금 눕고 싶어? 에이 누워! 그냥 이렇게 나를 위한답시고 그냥 나에게 모든 것을 허용해 주는 거. 근데 항상 그 뒤에는 아시죠? 후회와 자책감과 이 자기 혐오 같은 게 따라온다는 거. 어느샌가 아 그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나를 위한답시고 모든 거를 다 허용해 줬던 거는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게 되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식을 키우듯이 나를 양육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하다못해 강아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강아지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잖아요. 그럼 얘 어떻게 될까요? 얘는 완전 아나무인 맨날 찡찡거리고 해줘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이런 아이가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아시죠? 부모가 해달라는 거를 다 해주면 그 아이는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난 너무 나한테 해달라는 거를 다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고쳐먹자 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하고 싶은 걸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정말 양육하는 마음으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잘 했을 때는 나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 저의 생활을 많이 바꾸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에 진짜 작은 성취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일주일간은 진짜 내가 엽떡은 먹지 말자라고 내가 스스로 나에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일주일을 지켰어. 사실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뿌듯한 거 있잖아요. 내가 이번 달에는 정말 나와의 약속을 잘 지켜 내가 엽떡을 안 먹었네? 조금 건강해졌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조건 하나 거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안 먹었으면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뭘 해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엽떡 참았으면 일요일에 먹어라 라고 이제 나에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요일에 먹는 엽떡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고 지켰다는 그 작은 성취와 함께 그날은 엽떡을 먹어도 그 후회나 자책이 없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 나를 조금 계속 양육하는 양육자의 마음으로 해주면서 거기에 적절한 보상들을 해주면 일상에서 조금씩 성취가 느껴서 조금 더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를 막 빡세게 막 올가매고 관리하고 막 그러라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자식한테 자식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해로운 거 먹지 마. 웬만하면 배달 음식보다는 만들어 먹어. 다리 꼬지 마. 허리 펴고 앉아. 뭐 이런 진짜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사실 그게 지키려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로 나와의 약속을 만들어서 지키면 성취도 느끼고 또 그거에 따른 보상을 주면 조금 더 일상이 행복해지는 거는 물론이고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고 그런 성취감들이 모이면 좀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쉽진 않더라고요. 정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저한테 울적할 때 어떻게 하는지, 힘들 때 이겨내는 방법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진짜 평탄한 20대를 보냈다고 가끔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니었다. 저는 평탄하지 않은 20대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거가 다 미화돼가지고 그리고 그때 그 고생했던 것들이 지금 결실을 맺어서 그런지 그때가 그냥 뭐 할만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지나가는 것 같거든요.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을 대하는 스킬이 조금 생기면서 제가 정말 유용하게 써먹는 스킬이 슬픔을 그리고 우울함을 관리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달라서 정답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순간 훨씬 더 그 슬픔에 매몰되거나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절대로 남에게 절대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나 자신에게 의지를 하거든요. 어떻게 의지를 하냐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의 나가 너무 슬프거나 우울할 때 과거의 나에게 위로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20대 때 되게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지나고 나면 좀 별거 아니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힘듦이 지금의 나를 만들기도 했고 그러면 오히려 과거의 나에게 위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그렇게 힘들었지만 지금 사실 별로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지금의 힘든 것도 미래의 나에게 물어보면 그때 너 힘들었던 거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잘 기억 안 나는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래 이거 지나가면 별거 아닐 거야 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좀 위로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진짜 최근에도 힘든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멘탈을 어떻게 잡았냐면 진짜 똑같이 생각했어. 나 과거에 이거보다 힘든 일이 있었었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해. 나 막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온몸에 막 그 알러지 나고 이랬을 때 있었어. 그것도 버텼는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잖아. 내 몸에 흔적도 안 남아 있잖아 라는 거 보면서 아 그래 지금 힘든 것도 10년 뒤에 40대인 내가 보면 그냥 지나갈 일 중 하나였을 거야 라고 그냥 아무것도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거짓말처럼 괜찮아져서 그냥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대한 질문도 진짜 많더라고요. 아마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 분들은 저를 좀 오래 본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20살, 25살? 제가 한 20대 초중반 때부터 저를 봐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90년생이니까 올해 이제 34살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저의 20대와 30대 그리고 30대 중반으로 가는 이 모습을 다 보셔서 그런지 나이에 대한 질문이 꽤 많았어요. 뭐 나이 드니 좋은 점이 뭐니? 개코님은 20살 때 봤는데 벌써 30 중반이신데 30대가 된 느낌이 어떠세요? 저도 이제 30대가 되는데 어떤 마음이세요?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드니 좋은 점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일단 나이가 들어서 너무 좋아요. 저는 솔직히 지금 이 나이가 이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나이 아닐까? 34살이? 왜냐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젊은 나이라고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무르익을 나이거든요.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인간관계도 조금 정리가 되고 경제력까지 갖추게 되고 뭔가 가장 인생에서 전성기일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나이가 너무 좋고 한 30대 후반이 되어도 그때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막 30대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전 30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내가 나이 들어서 깨달은 게 굉장히 많아서 내 내면이 안정되었다는 건데 그중 하나가 나이들이 좋은 거. 첫 번째, 받아들임이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 삶의 질을 올리고 내가 평안하고 내 멘탈이 그냥 안정되고 하는 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인데요. 제가 10대, 20대 때는 내가 나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아직 잘 모르기도 하니까 겉으로 보이는 나의 뭐 외모, 나의 뭐 얼굴부터 몸매 그리고 뭐 나의 성격 이런 것까지도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 봐도 여기를 조금 이렇게 더 고치면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울 보고 조금 더 살을 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는 셀룰라이트가 있네? 이걸 없애야 되지 않을까라고 약간 나를 좀 부정해서 고치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20대 때는. 사실 근데 나이가 들고 지금은 그런 생각을 든 게 마지막에 언제인지조차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나는 그냥 나로 그냥 다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생긴 게 나지. 여기 셀룰라이트 있는 게 나지. 손가락 이렇게 생긴 게 나지. 그냥 받아들이게 되니까 뭐 여기에 불만이 있을 리도 없고 그냥 이게 나구나라고 그냥 잘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거 부정하는 단계가 좀 힘들었어요. 전 특히 이제 유튜브에 제 얼굴을 내밀고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맨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는 이게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얼굴이라고? 내가 이런 표정을 쓴다고? 내 말투가 이렇다고? 내 목소리가 이렇다고 하는
하는 게 너무 다 어색하고 약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조금 더 예뻤으면, 내 목소리가 뭐 조금 더 좋았으면, 뭐 내 말투가 이랬다면 이라는 자꾸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걸 더 크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진짜 이게 어른이 되면서 30대가 되면서 난 이렇게 태어났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더 편안해져서 훨씬 좋습니다. 예전에는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스왑 분석을 하는 거예요. 스왑 분석을 하면 내가 집중하는 것은 항상 나의 약점, 나의 위기에만 집중을 해요. 이 좋은 점과 강점과 기회는 볼 생각을 안 해. 이거는 그냥 알겠고 이 밑에 있는 것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중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많거든요. 내 목소리를 바꾸는 거에는 한계가 있고 내 외모를 바꾸는 거에는 한계가 있고 바꾼다 하더라도 그건 건강하지 못하고 근데 계속 그거에만 꽂혀 있다 보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뚫고 나가지? 이거를 어떻게 막 바꿀 수가 있지 했다면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고 오히려 강점에 집중을 하자 하니까 훨씬 더 건강해지는 것 같답니다. 그리고 나이 드니 좋은 점 2개. 저 이거 진짜 좋아요. 나에 대한 데이터가 쌓인다. 살다 보면 진짜 처음 겪어보는 일들이 많잖아요. 어떤 A라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는 이렇다더라라는 데이터가 없이 그 상황을 직면해버리면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때마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야? 라는 게 어떨 때는 긍정적이고 어떨 때는 너무 부정적으로 다가와서 그래서 약간 좀 혼란의 시기를 겪었어요.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었다고?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막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연차가 쌓이면서 나이가 들면서 데이터가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이런 상황에서는 나는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헤쳐나가면 돼. 나는 그 데이터들이 축적되다 보니까 이제는 당황스러울 게 크게 없는 그래서 굉장히 평온한 상태가 되었달까? 그래서 제가 미래가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도 이거예요. 내가 40살이 되고 50살이 되고 하면 나에 대한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이 쌓이겠구나.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당황할 일이 없고 나를 받아들이는 데 더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가 생기다 보니까 예측 가능하잖아요. 저는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예측 불가능함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내가 불안했던 이유가 내가 이런 상황이 오면 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라는 그런 예측 불가능함에서 오는 게 많았는데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그게 분석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불안함이 이렇게 없어진 것 같아요. 하나 더 이거 빼놓을 수가 있죠. 경제력이 생겼잖아요. 경제력이 생겼다는 게 또 어른 되면 좋은 점 하나이지 않을까요? 이 경제력이 생기면서 가장 제가 좋은 것 중 하나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거. 사실 예전에는 뭐 부모님이랑 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게 많았다면 지금은 독립적이기도 하고 경제력도 생기니까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졌어요. 이 선택의 자유의 행복 이게 또 나이 드니 좋은 것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또 그거 내 주변을 내가 원하는 대로 꾸릴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사람까지도 어릴 때는 학교로 묶여있고 또 뭐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뭔가 나의 취향과 나의 가치관과 뭐 이런 것들로 내 주변을 채워가기보다는 그냥 학교가 만들어주는 나의 무리 이런 식으로 내 주변을 채워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는 좀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고 내 주변을 나와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 나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으로 좀 꾸릴 수가 있다는 것도 삶의 만족도에 굉장히 큰 기여를 또 하는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제가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가지고 드는 생각이기도 했는데 나이 들이 좋은 것 중 하나 내가 미움받는 거에서 해방이 되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전에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게 나를 되게 불안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지레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나에 대한 뭐 루머를 퍼뜨리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살면서 그냥 또 나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고 하면서 그게 되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미움받는 감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감정은 내 거잖아요. 상대가 나를 미워하는 그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이 나한테 왔을 때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잘 생각해보고 또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이 감정이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상대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상대에게 진실된 태도로 했어. 근데 이 사람이 뭔가를 오해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했을 때 나는 진짜 떳떳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거기에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있었던 일인데
때 누가 내가 하지 않았던 일을 꾸며내가지고 막 내가 그거를 했던 것처럼 막 뒤에서 막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떳떳했어요. 나는 입이 정말 무거웠고 한 번도 A가 나에게 무엇을 얘기했을 때 그거를 B에게 옮긴 적도 없거니와 나는 그렇게 말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정말 떳떳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너 그렇게 했다며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크게 흥분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사용을 했다니 그냥 너는 이제 내 인생에서 아웃이다 정도로 정리를 했지 거기에 막 펄쩍 뛰면서 어떻게 막 그럴 수가 있나 막 그런 거를 하지 않고 그냥 끝났거든요. 이게 어릴 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었더라면 아마 되게 팔짝 뛰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너무 억울하고 막 해명하고 싶고 이랬는데 지금은 좀 나이도 들고 저도 이제 많이 차분해졌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래 내가 정말 떳떳하다면 정말 내가 나중에 이게 큰일이 되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해명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나는 떳떳하게 살자라고 결론을 냈던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내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되거든요. 내가 아니어서 떳떳하면 나에게는 이제 그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전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결혼에 관련된 얘기가 진짜 많아가지고 제가 또 사생활 SNS를 잘 안 하다 보니까 남편에 대한 얘기를 진짜 안 하다가 제가 포스팅을 하나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이제 판사로 임용됐을 때 제가 진짜 오랜만에 이제 피드에 한번 글을 올린 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제 남편이 누군지 알게 되고 남편에 대한 얘기나 결혼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오늘 말 나온 김에 결혼과 남편 얘기를 묶어서 해볼게요. 안 궁금하신 분들은 통째로 뒤로 가게 할 수 있게 제가 이거 묶어가지고 얘기할게요. 가장 많았던 것 중에 한 3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2세 계획. 그리고 두 번째, 뭐 남편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세 번째, 뭐 결혼에 대해서. 결혼 뭐 추천하시나요? 결혼 어떤가요? 뭐 이런 얘기 많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2세 계획. 진짜 많았는데 이거는 제가 2세에 관련해서 3년 전에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결혼을 했지만 나는 2세 계획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했던 얘기가 남편이랑 깊게 얘기를 해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야. 그냥 무의 상태. 그냥 태어나지 않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을 때 그냥 태어날 수 있다 없다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있다고 치자면 과연 태어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럴 때 글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굳이?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에게서 태어남 당하는 그 아이도 사실은 그 아이의 선택으로 태어나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부모의 선택으로 태어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최근에도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아기를 낳아야 하는 타당하고 합당한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 한번 있으면 얘기를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냥 그 이유들이 다 우리를 위한 것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를 부양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리고 우리 둘이 심심할 수도 있잖아. 뭐 다 이런 우리 위주의 생각들인 거예요. 그럼 그 이유야말로 너무 이기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태어난 아이의 선택이 아니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결혼했으니까? 라는 이유는 정말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보류를 해놨습니다. 내 인생에 절대 아기는 없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제 커리어와 제 생활이 너무 중요하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커리어도 되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기를 낳으면 어쩔 수 없이 저는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마음이 없다면 저는 아기를 낳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희생을 할 각오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결혼을 결심했던 정말 큰 이유 중 하나도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나의 인생이 바뀔 일은 없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생활과 이런 것들이 그냥 모두 유지가 되지 이게 결혼으로 인해서 뭐가 바뀐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던 이유도 결혼으로 인해 내가 바뀌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아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아기를 낳는 게 내 삶을 바꾸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아직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다 낳으신 분들은 훨씬 더 충만하고 훨씬 더 행복하고 뭐 얘기를 하시지만 어쨌든 저희는 아직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진짜 상세한 답변 되었죠? 그리고 저는 막 장난으로 이런 얘기해요. 제가 키가 176이잖아요. 그리고 남편도 키가 186이 넘거든요. 우리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면 얼마나 클까? 크면 살아가기 힘든데 너무 크면 이런 얘기도 한 번 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 왠지 남편이랑 남편 지인들도 많이 볼 것 같은데 제 남편 어떤 사람일까요? 제 남편을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소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냥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다정한 사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주변 사람들도 다 공감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배우는 부분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저랑 성격도 진짜 많이 다르고 성향도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저와 이런 도덕적 가치관이라던가 인생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막 남편 얘기하면서 싸우시나요? 뭐 최근에 싸운 일 있나요? 말싸움하면 누가 이기시나요? 싸우면 남편이 져주는 편인가요? 막 이런 질문도 있는데, 요즘에 제가 주말 부부를 하고 있거든요. 평일에는 거의 잘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좋아요. 싸움이야 당연히 있죠. 사소한 싸움들. 가끔 연락 안 하고 제가 잠들었을 때 제가 카톡을 잘 놓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뭐 서운하다 이런 걸로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뭐 잘 안 싸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형과 결혼을 하시나요? 보통 결혼하신 분들이 이상형과 결혼을 하는지, 이상형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저는 이상형이 외적인 이상형이 사실 크게 있진 않았어요. 그냥 저는 무조건 1순위 키 크고 덩치 큰 사람. 왜냐면 제가 키 크고 덩치 크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키 크고 덩치 큰 사람 이거면 됐었고, 딱히 외모에 뭐 눈은 이래야 돼, 코는 이래야 돼 이런 거는 없었는데, 근데 신기하게 저랑 제 남편을 실제로 보신 분들이 맨날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다? 뭔지 아세요? 둘이 진짜 닮았다 이 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엄청 닮았대요. 저희 PD님도 남편이랑 저를 되게 자주 보는데 항상 볼 때마다 둘이 엄청 닮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남편은 쌍꺼풀이 없는데 그래도 눈이 길어서 약간 눈매가 저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웃을 때 뭔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닮았다 그러면 내 손해 아닌가? 죄송. 이상형 중에서 제 진짜 뚜렷한 이상형이 있어요. 저는 예측 불가능한 사람을 진짜 싫어해요. 저는 예측 가능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전 연애들을 떠올려 봐도 그때는 MBTI가 잘 없었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항상 J를 만났던 것 같아. 예측이 가능하고 자기만의 그 루틴이 있는 사람들, 그게 나를 되게 안정시키는 것 같아요. 이유가 아무래도 제가 했었던 일들이 좀 약간 들쑥날쑥하잖아요. 뭐 촬영 같은 것도 지금은 안정화되었지만 예전에는 되게 길게 하기도 했었고 밤샌 일도 많았고, 뭔가 하루의 루틴이 맨날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뭔가 나와 다른, 나 같지 않은 조금 더 안정되고 항상 이 비슷한 루틴을 가진 사람에게 끌렸나 싶기도 하고, 반대라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남편은 진짜 예측이 너무너무 가능한 사람. 지금 주말부부잖아요. 항상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항상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카톡을 보내고, 그리고 항상 똑같은 시간에 그 사진이 오고, 이것들이 항상 정말 와 진짜 예측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카톡 오겠다 싶으면 카톡 오고, 이제 사진 오겠다면 사진 오고, 이제 이때 이 말 하겠다면 이 말 오고, 아무튼 그렇게 항상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를 되게 안정감 있게 만들어준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예측 불가능한 이벤트 한번 해주면 거기서 또 이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녀 모두에게, 남녀로 상관없이 예측 불가능한 사람에게 매력을 못 느껴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잘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남편 호칭이 뭔가요?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저는 동갑내기라서 그냥 이름 부르거나 뭐 자기야 이러거나 딱히 둘만의 호칭 이런 게 있진 않아요. 이름을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또 나 이 질문도 있었다? 남편 시험 당일 썰 풀어주세요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 남편 시험 주간에 제가 파리 출장이었어요. 프랑스 출장 가 있어가지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사귀고 처음으로 6년 정도 만났거든요. 6년 만난 거에 처음으로 2주 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하필 남편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그래서 시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고 일어나면 남편 시험이 끝나 있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이제 제가 2주 동안 그렇게 처음 떨어져 있는 거였잖아요. 저를 공항으로 보내고 이제 제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찔끔 났다고 우리 엄마는 전화해서 얘기했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얘기로 넘어가서, 결혼 추천하시나요? 결혼하면 상대에게 의지가 많이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결혼 추천하나요? 이거를 저는 진짜 친구들에게도 진짜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결혼을 한 입장에서 결혼은 해봐도 되고 안 해봐도 된다. 그러니까 필수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뭐 결혼을 한 입장에서 사실 저는 좋아요. 제 인생이 더 안정화되기도 했고 또 여러모로 저는 좋고 한데, 결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정화되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결혼은 혼자일 때도 완전히 괜찮을 때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뭔가 도피처로 생각을 한다거나 여기서 나의 안식처를 찾는다거나 이러면 이거는 조금 실패할 확률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정말 혼자일 때도 괜찮을 때 결혼을 하면 그거는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런 기대가 없이 결혼을 하면 더 잘 살 수도. 그리고 결혼하면 상대에게 의지가 많이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지를 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질문도 많았던 것 같고, 저는 사실 결혼해서 남편에게 의지를 하냐 하면 약간 어떻게 보면 의지라고 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서로 똑같은 것 같아요. 남편도 저에게 의지하지만 의지하지 않고, 저도 남편에게 의지하지만 하고 있지 않고, 서로가 의지하지만 의지하지 않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고. 왜냐면 저희가 서로를 위로할 때 많이 하는 저희만의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진짜 힘들다 라고 하면 저는 항상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만해, 내가 먹여 살려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남편한테 나 오늘 진짜 힘들다 라고 투정 부리면 남편이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만둬, 내가 변호사 해가지고 먹여 살려줄게.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서로 알고 있어. 얘가 그만두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얘는 그냥 투정이라는 거를 알고 있고, 이 서로가 그거를 그냥 알면서 그냥 그 말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되게,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너 그냥 그렇게 잘 사는 거 알아서, 사실 의지라기보다는 그냥 투정 부리고 그냥 위안을 삼는 정도? 서로 아는 거죠. 얘가 말은 그렇게 해도 안 그만둘 거라는 거 알고 잘 헤쳐나갈 거라는 거 알고, 내가 그걸 아는 거를 얘가 알고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서로 언제든 혹시라도 꼬꾸라진다면 그래도 서로 받쳐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 그거 자체가 좀 의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막 의지를 크게 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도 독립적이지만 더 독립적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남편 얘기 싫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요즘 재밌게 본 영화. 제가 원래 영화 진짜 잘 안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내가 최근에 진짜 재밌게 본 영화가 있어서 이 질문에 딱 대답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최근에 안데스 설원의 생존자들을 봤습니다. 이거 실화 바탕 영화거든요. 이게 비행기 추락 사고로 안데스 설원 그 한가운데 비행기가 추락을 한 거예요. 몇십 명을 태우고 있었던 비행기인데 20-30명 정도가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 설원 한가운데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산사태도 일어나고 막 눈보라 치고, 그리고 이미 부상자가 많고 하면서 계속 사망을 해가는 와중에 총 16명이 생존을 하거든요. 이제 그 생존하기까지의 그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 생존자들끼리 정말 아무것도 없는 설원에서 그 생존자들끼리 2달 넘는 시간인가 버텼어요. 그 버틸 수 있는 게 무엇인가가 영화를 통해 나오거든요. 스포가 만약에 싫으시다면 넘기시면 되는데, 제가 재난 영화를 잘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난 영화나 이렇게 막 인간을 극으로 모는 영화는 항상 악역과 빌런이 존재를 하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깔아뭉개고, 내가 살기 위해서 뭐 남을 죽여야 하는 이런 뭔가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보는 게 전 너무 불편해요. 왜냐면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저 상황이었더라면 나도 그럴 수 있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요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재난 영화인데, 여기서는 악역도 빌런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들의 생존 도구는 정말 철저한 인류애와 우정 그뿐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보고 있으면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예요. 그리고 이거 유튜브에서 잘릴 수가 있는 게, 이제 그분들이 또 살아남기 위해서 인육을 먹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은 그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인육을 먹지 않고 그냥 아사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와 진짜 그거 보면서도 이 굶주림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 설원에서. 근데 거의 한 2달 가까이를 그냥 안 먹어서 실제로도 막 20몇 킬로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와, 이 인간의 신념이란 무엇일까, 정말 죽음 앞에서도 지킬 수 있는 신념 막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정말 그 인류애와 우정과 사랑 이런 거에 대한 감명을 받았다고 할까? 그래서 한번 여러분 보세요. 되게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영화입니다. 정말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이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생존 도구는 결국에는 인류애와 우정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받아서 오랜만에 정말 잘 봤던 영화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야망과 인생 목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어요. 저도 근데 이런 얘기 하는 거 좋아해요. 저도 동종업계 분들도 좋고, 아니면 그냥 저와 현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저와 비슷한 나이대 여자분들의 이런 야망과 막
인생 목표 이런 얘기를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도 저에게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얘기를 공유하는 걸 좋아하고 또 저도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의 야망과 인생 목표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야망이 큰 여자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제 가까운 사람들, 남편, 가족 이런 사람에게 항상 자주 하는 얘기가 나는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쓰는 사람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돈 많이 쓴다는 게 나를 위해서도 많이 쓰고 남을 위해서도 정말 많이 쓰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큰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남편과는 이미 목표도 짜놓았답니다. 우리가 얼만큼의 돈을 벌어서 이제 얼만큼은 남들을 위해 쓰고 얼만큼은 우리가 쓰자 이제 이런 계획까지 다 했는데 저는 마지막에 나중에 내 노동력으로 인해서 요만큼의 이제 자산을 만들고 이제 그걸로 나는 요만큼을 취하고 또 이제 요만큼은 저는 남편이랑 지금 재단을 만들 꿈을 꾸고 있어요. 남편은 무료법률 사무소를 차리고 이제 같이 재단을 설립해서 꿈도 있고 재능도 있지만 정말 경제적인 사정이 되지 않아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운 청춘들이나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들을 서포트해주고 좀 그들을 위해서 돈을 쓴다면 정말 우리가 번 돈이 너무 가치 있게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아직 당연히 그러려면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의 계획은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우리의 쓰임새를 뭘로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정말 이게 딱 잘 맞는 것 같아서 그 목표를 달성을 하려고 이 젊은 날에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좀 부족한 사람이라서인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내 거를 양보하면서 내 거를 덜 쓰면서 남을 위해 쓰는 거는 아직까지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도 많이 쓰고 남에게도 많이 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제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성공을 위한 가치관이 있는데 이거 제가 진짜 옛날부터 정말 많이 생각을 해오던 건데 내가 성공을 하기까지 저에게 정말 많은 여정들이 있잖아요. 그 여정에서 나는 누구에게도 피해 끼치지 않고 누구도 상처 주지 않는 것이 정말 큰 저의 과제이면서도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하는 경우를 많이 겪고 많이 간접적으로 봐와서 나는 정말 내 성공에 그 누구도 눈물 흘리지 않고 그 누구도 피해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성공에 도달하기까지 솔직히 더 많은 시간과 조금 더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따낸 성공이라면 조금 더 그게 더 가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사회적으로 부도덕하거나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게 너무 싫고 그래서 저는 내가 많은 돈을 번다고 하면 보여주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요즘에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막 노동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막 이 돈의 가치가 누군가에게는 너무 막 떨어져 있고 이런 것들에 반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나는 내 노동의 가치로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 이것도 저의 야망이자 꿈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너무 재밌었어요. 블로거에서 유튜버, 어쨌든 인플루언서시잖아요. 인플루언서의 삶, 솔직히 개꿀인가요? 라고 누가 물어보신 거예요. 이거에서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개꿀인가? 그러니까 무슨 기준이 개꿀이지? 근데 개꿀은 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일하는 거에 비해서 그리고 그냥 내 나이 또래에 비해서 돈으로만 보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는 사실이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인플루언서 하는 친구들 봐도 경제력이 훨씬 더 많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정말 돈 버는 걸로만 보면 개꿀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요즘에 인플루언서의 삶에 대해서 회의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 진짜 뭔가로 내가 일정하게 수입이 생긴다, 돈을 벌어들인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꼴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직업을 가졌다는 거는 그 직업에 맞는 직업 의식과 윤리 의식 같은 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직업군이 뭔가 이 직업 의식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인플루언서라면 인플루언서의 뜻이 뭐예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사회에 도움되는 혹은 도덕적 가치에 배반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직업 의식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직업
직업윤리가 깨지는 사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디 가서 저는 인플루언서예요 라고 소개하는 게 솔직히 쪽팔릴 때가 한 번씩 있다. 그래서 뭔가 이 직업을 내가 너무 사랑하지만 회의가 들 때도 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은 나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발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정말 잘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어떤 분들을 뭐 저격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근데 느끼시잖아요. 막 요즘에는 인플루언서의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자신의 발언에 대한 무게감을 잘 모르고 정말 그냥 아무 말이나 하거나 그래서 정말 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거나 이런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이 똑같은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냥 되게 부끄럽고 창피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저도 그렇게 제 직업이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도 꽤 많았어요. 저희 주택살이 어떠신가요? 전원주택으로 이사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근황 좀 얘기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전원주택으로 이사와서 나 진짜 여태까지 살았던 집 중에서 제일 좋고 제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제가 전원주택으로 이사 올 때 주변에 반대가 진짜 많았어요. 분명히 너는 아파트 생활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전원주택이 뭐 불편할 거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저는 꿋꿋하게 일단 내가 살아보고 결정할게 하고 전원주택에 왔거든요. 근데 웬걸 저는 아파트보다 진짜 전원주택의 생활이 100배, 1000배 좋아요. 그래서 역시 사람은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 남들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난 또 나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 더 생겼어요. 나는 전원주택 생활에 괜찮은 사람이다 느꼈어요. 근데 아마 이 괜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살던 집을 새 놓고 이 집을 월세로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수리가 필요하거나 뭐 관리하는 거나 이런 경우는 집주인분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집 관리의 부담이 적어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대형견을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정말 너무 피곤한 일이 많았어요. 우리 집 강아지는 리트리버고 교육이 정말 잘 되는 애거든요. 정말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교육이 정말 잘 돼 있어서 엘리베이터에 타면 딱 벽 보고 앉아요.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 정말 그냥 얌전히 있는 앤데 그냥 너무 그런 혐오의 시선이라던가 막 입마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기도 했어서 전원주택에 사는 게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자잘한 질문 중에 이것도 있었다. 저에게 흰색 옷만 입는다고 흰색 옷을 좋아하냐는 댓글이 있었는데 흰색 옷을 좋아하기도 하고 저는 옷을 잘 안 사서 그냥 한 가지 옷을 영상에서 계속 입고 나와서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닐까요? 저는 보통 옷 한 개를 영상에서 한 3번은 입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입은 옷은 또 물어보실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입은 옷은 문트에서 샀고요. 이거 사실 원래 이렇게 입는 옷이 아니라 안에 이거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겹쳐 입는 옷이거든요. 근데 뭔가 야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 벗었고 뒤집어 입었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뒤거든요. 여기가 앞인데 이렇게 뒤에가 너무 V자로 파져가지고 거꾸로 뒤집어 입었답니다. 요즘에 듣는 노래 저는 뭐 하나에 빠지면 진짜 한 곡 반복으로 질릴 때까지 듣거든요. 저 요즘에 라이즈의 러브119 그거에 완전 빠졌어요. 지금 그거 맨날 한 곡 듣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아지들 근황 알려달라는 분도 많이 계셨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SNS를 하기는 해요. 강아지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 강아지들의 기록용으로. 그래서 강아지들 근황은 저의 세롬라이프 계정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강아지들 요즘에 뭐 유치원도 잘 다니고 있고 선생님들이 또 저희 집으로 방문 케어하는 것도 하고 계셔가지고 뭐 걔네들이야 뭐 항상 잘 지내죠. 나보다 걔네들이 더 잘 지내는 것 같아. 다시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간다 안 간다. 저는 진짜 1초의 고민도 없이 20대로 전 절대 안 돌아가요. 나는 30대가 너무 좋아. 20대는 나를 알아가는 거에 너무 버거웠어요. 너무 막 혼란스러운 시기도 너무 많았었고 이거를 막 다져나가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20대보다 지금이 좋았던 이유가 20대 때는 실제로 나이가 어린 나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나의 전문성을 입증하고 보여주는 거에 대한 강박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더 나를 사람들이 조금 우습게 볼까 봐 나를 전문가로 보지 않을까 봐 그거를 끊임없이 막 증명해내느라고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나이 자체도 조금 더 안정된 나이이기도 하고 나이가 듦으로써 그냥 경험이 쌓이기도 했고 그래서 뭔가 내 스스로도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아요. 그때처럼 막 조급하게 나의 전문성을 나는 꼭 입증해야만 해 막 이런 게 조금 더 없어서 편안해졌달까? 20대 때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남의 시선에서도 자유롭지도 못한 거기도 했을 테고 나 스스로도 조금 어떻게 보면 자신
책임감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그 매 순간 무슨 뭐 행사든 뭐 메이크업 강연이든 컨텐츠든 그 하나하나가 나를 막 증명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 하나만 잘 안 돼도 막 되게 자책하게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좀 여유가 생겨서 뭐 콘텐츠가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도 뭐 그럴 수 있지, 다음에 더 잘하면 다음에 다시 또 보여주면 되지, 좀 이렇게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조급함, 진짜 조급했어요. 막 빨리 나를 다 보여주고 싶고, 내가 가진 게 10개라면 한 번에 그 10개를 너무 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조급하고 불안하고 막 이랬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더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때로 돌아가는 게 무서워요. 너무 힘들었고. 그러니까 최근에 잘 쓴 화장품 롬앤 말고 추천해주세요 하는 분 계셨는데, 저 최근에 진짜 잘 쓰는 쿠션, 인생 쿠션 찾았어요. 짠! 바로 이 메이크업 포에버 HD 스킨 쿠션. 요거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피부가 나쁘지 않거든요. 만져보면 되게 촉촉하고 좋아요. 근데 여기 파운데이션만 얹으면 진짜 뭘 해도 파운데이션이 안 먹는 거예요. 맨날 막 얼굴 다 뜨고 막 화떡대고 이래서 너무 속상했거든요. 진짜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요거는 괜찮더라고요. 얘는 잘 먹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약간 좀 뜨긴 했는데 그래서 약간 피부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근데 만졌을 때는 괜찮거든요. 매끈하고 수분가 있는데 화장이 잘 안 먹어요, 요즘. 그리고 달바 선쿠션, 그거 나 진짜 너무 인생템이에요. 진짜 절대 단종되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이 사주세요. 너무 좋아요. 내가 진짜 피부 상태가 어떤 상태이든 그 달바 선쿠션을 딱 바르면 피부가 엄청 맑아 보여요. 저의 필수템 중 하나. 그리고 선쿠션이니까 선크림은 무조건 발라줘야 되니까 그냥 아침에 호박 바르고 나오기 좋습니다. 그리고 저 머리 자른 거 그냥 얘기하고 싶네. 머리 잘랐어요. 이 정도까지 칼로 자른 거는 나 인생 처음인 것 같아요. 뭐 신경의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좀 제가 바뀐 것 중 하나인데, 머리 자르는 게 그냥 별로 무섭지 않아요. 예전에는 항상 제가 긴 머리를 해왔고 약간 머리를 자르는 게 나에게는 너무 큰 결심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그냥 내가 좀 바뀐 건지 그냥 머리카락이야. 그냥 자르면 다시 길면 돼. 그리고 안 어울리면 뭐 어때?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그냥 안 해봤던 머리들을 많이 해고 있어서 그냥 머리를 한번 이렇게 짤뚝하게 잘라봤고, 쇼컷도 좀 해보고 싶고 여기서 좀 층도 더 쳐보고 싶고, 그러다 질리면 뭐 긴 머리도 해보고 싶고 웨이브도 해보고 싶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가르마도 일로 탔다가 절로 탔다가 그냥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막 중복 질문 말고 그냥 가볍게 들어온 질문들 몇 개 더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요즘 최애 요리. 저는 음악도 꽂히면 하나만 듣고 음식도 꽂히면 하나만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에 꽂혔을 때가 파스타에 꽂혔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진짜 온갖 파스타 재료들과 파스타 면도 막 종류별로 사고 올리브유도 좋은 거 엄청 사고 해가지고 거의 진짜 거짓말 아니고 3주 동안 파스타만 먹었거든요. 그러다가 좀 질려가지고 이제 아예 보지도 않고 요즘에는 솥밥에 꽂혔어요. 솥밥 많이 먹고 있어요. 퇴근하고 혹시 쉬는 날에 남편과 함께 하는 제일 재밌는 일 궁금해요. 남편이랑 진짜 잘 맞는 것 중 하나가, 저는 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제 에너지를 일할 때 엄청 많이 쏟아붓는 편이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진짜 에너지 많이 쓰거든요. 일할 때 너무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말에 무조건 에너지를 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밖에도 잘 안 나가고 집에만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남편도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둘이 진짜 주말에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누워있어요. 그냥 침대에 같이 누워있고 같은 공간에서 그냥 서로 뭐 핸드폰 한다거나 서로 에너지 충전한다거나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가끔 뭐 한 번씩 여행 가고, 그리고 강아지 산책 가고. 라섹한 지 꽤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불편한지 후기 같은 거 궁금합니다 했는데, 제가 그때 라식 2년 전쯤에 라식 후회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눈 괜찮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이 예민하고 엄청 건조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때만큼 불편하지는 않아서 어쨌든 그 안경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에서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다시 시간 돌이켜보면 라섹 할 거냐?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프고 초반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서. 최근에 있었던 재밌는 일 얘기해주세요 라는 게 질문이 2개밖에 없긴 했지만, 제가 최근에 재밌는 일이 있어가지고 환기차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제주도를 갔어요. 그래서 차 렌트를 했는데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체크인을 해서 비대면으로 차를 가져가면 되더라고요. 가서 키오스크에서 하니까 영수증이 찍 나오면서 거기에 차량 구역이랑 차 번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차가 123호에 467이라고 쳐볼게요. 근데 그 차가 나오자마자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빌렸던 차가 신형 그랜저
더 휘발유 풀옵션이었거든요. 근데 그 차가 눈앞에 있길래 번호판도 똑같고 하니까 탔어요. 타고 1시간 정도를 갔어요. 근데 갑자기 업체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차 가져가신 거 맞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희 이거 차 갖고 온 거 맞다. 그랬더니 차량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123에 4567인데 했어요. 그랬더니 이 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영수증을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써 있는 게 123에 4567이 아니라 123에 4576이었던 거예요. 끝에 두 개가 달랐던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가져온 차가 소나타였던 거예요. 신형 그랜저를 본 적이 없고 제가 현대차를 안 몰다 보니까 소나타를 보고 그게 그랜저인 줄 알고 그걸 가져왔다는 얘기. 안 웃긴가요? 근데 그게 저희가 이미 공항에서 1시간을 운전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업체에서 저희가 빌렸던 차보다 저렴한 차니까 그 차를 타라. 그 대신 차액은 없다. 혹은 그 차를 다시 가지고 와서 그랜저를 다시 가져가라 했는데 이미 저희는 오는 전 김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냥 3박 4일 소나타를 타고 다녔다. 그래서 어쩐지 저희가 가지고 온 차가 소나타 LPG 차량이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는데 약간 덜컹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승차감이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랜저 승차감 생각보다 별로네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가다가 블루투스 연결을 했는데 블루투스에 소나타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그랜저 뭐냐 이거 소나타라고 잘못 등록해놨다. 그리고 차를 가져가기 전에 핸드폰으로 차량의 문점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찍은 거에 소나타라고 써있는 거예요. 근데 뭐에 홀렸는지 제주도 와서 너무 좋았는지 그거를 몰랐던 어이없는 이야기. 재밌는 일 있다. 제가 단독주택에 살잖아요. 여기가 어쨌든 서울 한복판이잖아요. 우리 집 뒤에 엄청 큰 대로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산이 있긴 하지만. 근데 우리 집에 오소리가 들어온 거예요. 나 진짜 기절할 뻔했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들 챙겨주려고 저희가 고양이 집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사료도 주고 막 했는데 고양이 밥 냅두고 집에 이제 2층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몰래 보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누가 하루를 아득아득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막 아득아득 이렇게 먹고 있어서 봤어요. 근데 진짜 이따만한 회색 덩어리가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나 진짜 너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20kg 나가 보이는 덩어리인 거예요. 고양이가 아닌 거예요. 나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진짜 사람이 너무 놀라면 막 핸드폰 찾을 정신도 없어. 그냥 이러고 보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슉 가더라고. 내가 CCTV 돌려봤다? 그랬더니 오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난 진짜 정말 너무 기절할 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오소리가 사람을 공격했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얘네가 인간에 대한 공격성이 있다는 게. 그리고 오소리가 진짜 위험한 게 광견병의 숙주여서 잘못 물리면 뭐 광견병 걸릴 수 있다고 막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시청에 전화를 했어요. 시청에 전화해서 이게 개인 사유지긴 한데 오소리가 나타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시청 이제 민원실에서 119에 한번 전화를 해봐라 라고 해서 제가 119에 그 전화를 해서 저희 집이 사유지인데 단독주택인데 오소리가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혹시. 그랬더니 오소리를 잡아주는 거는 우리의 그 역할이 아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데 전화해봐라 하셔가지고 다시 민원실에 전화해서 119에 전화해봤는데 이거 119가 하는 일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 오소리가 지금 위험하고 물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야 했더니 이제 막 다른 과에 막 전화를 또 하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과에 전화를 했더니 또 다른 과에 전화를 하래요. 또 다른 과에 전화를 했어요. 또 다른 데 전화하래요. 그래서 막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119에 전화를 하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제 저를 물 수가 있잖아요. 너무 막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오소리를 잡지 않았는데 그 일이 여름쯤의 일이거든요. 근데 나 소름 돋는 거 최근에 우리 집에 내가 CCTV 돌려보는데 오소리가 2마리인 거야. 내 눈에 보인 게 2마리니까 아마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 저녁에 외출 잘 안 하고 대문 열고 들어올 때도 빵빵 하면서 들어가요. 오소리야 비켜라 나 들어간다 이렇게 빵빵 하고 들어가고 저녁에 나가야 될 일 있으면 현관문 두두두두 치고 나가요. 오소리야 있으면 비켜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진짜 무서웠던 것 중 하나가 고양이 사료를 사가지고 그냥 그 현관문 옆에 놨어요. 근데 그냥 새 거 아예 안 뜯은 새 거 있잖아요. 그럼 냄새도 안 나잖아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 봤다? 근데 그 사료가 다 뜯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료가 10kg짜리 사료라서 고양이들이 뜯을 수가 없거든요. 엄청 무겁고 막 아예 새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CCTV 돌려봤어. 근데 오소리가 그걸 먹고 있는 거야. 진짜 기절할 뻔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 현관문 옆에였어요. 그래서 바로 사료 치우고 현관문 열 때마다 맨날 똑똑똑똑 저 나갑니다. 오소리 비키세요 하고 나가고 들어올 때 빵빵 들어갑니다. 오소리 비키세요 이렇게 해서
너무 불안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청에서 막 전화를 돌리는데 막 좀 약간 터무니없는 얘기를 막 하시는 게 오솔이 위험하다고 잡아야 되는 게 맞대요. 근데 그거를 알아서 잡으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그냥 문 열어서 쫓아내래요. 근데 그게 걔가 문 열어서 쫓아내라, 뭐 발을 굴려서 쫓아내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과에서는 자기네들이 방생하는 게 맞다. 근데 자기네들이 잡아주진 않는다. 그러니까 119가 잡으면 자기네들이 방생을 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야생동물 함부로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야생동물 관련 과에서는 이제 우리들은 잡힌 야생동물을 풀어주는 과다 해가지고 그 119 얘기하라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잡는 거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뭐 뺑뺑뺑 돌다가 아무도 해결해주지 못해서, 이거 민간업체가 있으면 저는 돈 주고라도 맡기고 싶은데 얘네가 야행성이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 이러니까 그냥 제가 조심하고 있어요. 제발 나를 물지 않기를. 댕댕이 사진 자랑해주세요. 나 이거 자랑 너무 잘하지? 여기다가 제가 100개 띄워드릴게요. 우리 집 강아지 사진. 이번에 로맨 관련된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로맨 관련된 질문은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수다 영상을 떨어봤는데 여러분 저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을까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이 정도의 거리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영상 가지고 올게요. 저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모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저에게도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